건강에 좋은 지방은 바로 가장 자연에 가까운 자연 상태의 지방이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고 있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지방이란 무엇인가요? 네, 지방을 태우는 지방은 바로 중세 지방산, 미들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라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근데 이 지방은 뭐가 다르냐면 역시 이 지방의 구조로 인한 우리 몸의 대사 경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지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짧은 사슬 지방산, 그리고 중간 사슬 지방산, 그다음에 긴 사슬 지방산, 이 세 가지 구조입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 단수의 지방산이라고도 하죠. 이 대장에서 대장 상피세포의 먹이가 되고 장내 미생물의 먹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다이어트와 관련해서는 이 중간 사슬 지방산과 긴 사슬 지방산,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 긴 사슬 지방산은 연료로 친다라면 천천히 타는 연료가 되고요. 또 중간 사슬 지방산은 바로바로 타는 이 연료가 됩니다. 주이엄 휴터커라는 이 지방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장사절 지방산은 굵은 장작에 비유하고 중간사슬 지방산은 불쏘시개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굵은 장작이 잘 타기 위해서는 불쏘시개가 잘 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타는 연료와 또 빨리 타는 연료가 다른데, 이렇게 어쨌든 몸에서 이 두 지방이 몸에서 태워지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내는 것이 바로 지방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지방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지방을 아예 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특히 중간사슬 지방산 MCT 오일이라고도 하죠. 앞글자를 따서 이 MCT 오일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섭취를 하면 바로 간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간으로 간 MCT 오일은 두 번째 바로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이 MCT가 간에 도달하면 케톤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바로 연료로 사용됩니다. 밥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장되지 않고 이렇게 바로바로 연료로 사용이 되니까 우리 몸에서 지방에 대해서 지방 대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지방 대사의 스위치를 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MCT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사용하는 모드로 싹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쌓여 있는 지방인 LCT, 장사슬 지방산까지도 함께 같이 태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먹어서 지방을 빼는 바로 이런 좋은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먹게 되면 케톤이 막 생성이 되면서 에너지로 사용되고 체지방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몸의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잘 올라가게 돼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포도당 음식을 섭취해서 탄수화물 많이 섭취해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럴 때와 이 또 다른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예전에 아침에 방탄커피라 그래서 커피에다가 MCT 오일을 타서 먹는 커피가 한참 또 유행한 적도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침 공복이 굉장히 힘들지 않고 편안하다. 속이 아주 편하고 또 에너지를 또 잘 만들어낸다. 그렇다고 소화에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좋은 또 장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MCT 오일과 LCT 오일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하게 되면 같은 칼로리를 섭취한다 하더라도 이 열량의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요. 적은 에너지를 섭취하고 적은 음식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오일들을 어디서 먹어 섭취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중요해지죠.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MCT 오일이 무려 60에서 65%나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은 많은 분들이 케톤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케토제닉 다이어트 하시고 또 이 뇌전증 환자들에게도 이 케톤 식사가 필수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여기에 케토제닉 식단에 코코넛 오일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뇌 에너지를 보충해 주고 뇌 쪽에 좋은 이 영양을 지방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인지 기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00세까지 장수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건강에 좋은 지방은 바로 가장 자연에 가까운 자연 상태의 지방이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고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이죠. 뭐 엑스트라 버진 등급 좋은 지방을 좋은 등급의 제품을 잘 골라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좋은 지방을 고르는 기준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 존재하고, 두 번째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 세 번째는 산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은 기름은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아마씨유, 현미유, 들기름, 네, 이런 것들을 고를 수 있고요. 또 자연 상태 그대로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견과류도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생선의 오메가3도 예전엔 많이 드셨지만 아무래도 중금속 오염 때문에 조금 줄이고 해조류를 통한 이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항산화 효과가 좋은 기름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올리브 오일을 많이 드시고 있죠. 네,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가 굉장히 강하고, 이 항염 효과 때문에 혈관도 굉장히 보호해주고 또 세포막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뇌세포의 이 구성을 만들어주는 이 좋은 기름들은 꼭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빵에 그 버터 향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기름이 한 종류 있어요. 저도 아주 가끔씩은 애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기버터입니다. 버터 하면은 좋다라는 사람과 또 좋지 않다라는 여러 의견이 갈리는데요. 일단 이 버터에서 단백질과 수분을 모두 제거한 바로 순수 지방이 기버터입니다. 그런데 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산한 이 버터가 아니고요. 목초 먹은 이 소의 우유를 통해서 만들어낸 버터에서 한 번 더 단백질과 수분을 제거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유 성분의 알레르기 성분들이 많이 다 제거가 된 상태죠. 단백질 없으니까. 그리고 발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260도 정도로 발연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리할 때도 산화가 잘 되지 않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기버터를 드시게 되면 빵을 먹지 않아도 빵을 먹은 듯한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채소를 볶거나 해산물 채소를 볶을 때 이 기버터를 사용해도 되고요. 또 가끔씩 전에 대한 유혹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해바라기유나 카놀라유보다 기버터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방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됩니다. 일단 당분이 적은 몸이 되고, 당이 적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당이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있죠.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렙틴 호르몬이 잘 작동하면 식욕 조절이 잘 이루어지죠. 뭐 막 과식하거나 또 계속 먹어도 배고픈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만감도 유지가 됩니다. 포만감이 유지가 돼야 어떤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군것질도 줄어들게 되고 또 좋은 음식을 먹을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도 생기게 됩니다. 네, 특히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단 음식이 계속 당길 때 저혈당이 쉽게 오는 분들, 저혈당이면 또 쉽게 허기가 지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식욕 조절이 잘 안 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뭔가 단 음식이 당기거나 뭔가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차라리 책상 위에 뭐 초콜릿이나 뭐 과자나 사탕 대신에 견과류를 한 줌 드시는 거예요. 25g에서 50g까지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는 제가 이것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채소 또 해산물과 기버터 볶음 이렇게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지방과 좋은 단백질 또 채소의 또 좋은 식이섬유들과 영양 성분들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기버터와 함께 해산물 채소 볶음을 드시게 되면 사실 2-3일만 해도 이 식욕이 좀 뭔가 달라진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식욕도 많이 줄어들고요. 또 단 음식에 대한 욕구도 줄어들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포만감도 늘어나게 됩니다. 렙틴 저항성, 식욕 억제 호르몬도 같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먹고 싶고 땡기는 그런 입맛에서 뭔가 안정적인 느낌, 혈당도 안정되고 식욕도 뭔가 안정되는 그런 안정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좋은 지방을 꼭 드셔야 되는 것은 좋은 지방 살찌지 않아요. 지방, 소금, 설탕, 탄수화물과 조합했을 때 살이 찌는 거지 좋은 지방 자체로는 그렇게 살이 많이 찌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좋은 지방은 우리의 식욕 조절, 인슐린 저항성, 전체적인 신진대사를 안정시키는 매우 중요한 영양 성분이 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간은 굉장히 좀 특별한 장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심장이나 뭐 폐나
또 소화 기능 같은 장기들은 좀 불편할 경우에 바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심장 뛰는 소리도 항상 저희가 들을 수 있고, 폐로 호흡을 하는 것도 느낍니다. 또 위장이 불편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은 다르죠. 간은 매우 조용한 장기입니다. 간이 손상이 돼서 아프다고 해도 간은 소리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간에게 붙은 별명이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려 70에서 80%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이 아플 때 보내는 증상이 있죠. 바로 피곤한 거,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피부가 나빠지는 것들, 이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간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장기가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500가지가 넘는 화학 반응을 계속 수행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영양소로 바뀌어서 이 영양소가 간에 저장이 됩니다. 또 힘을 또 만들어내죠.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또 호르몬도 생성하고 호르몬의 양도 조절을 하는 역할도 간이 합니다. 또 조혈작용, 혈액을 생성하죠. 또 혈액을 생성하는 그 중에서도 특히 면역세포인 면역 단백질, 면역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중에서도 가장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 수없이 많은 독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독소를 걸러내고 또 해독력을 떨어뜨리고 또 배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의 핵심 임무가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독소의 위험성은 얼마나 큰가요? 우리 몸은 매일 수많은 독소를 만나게 됩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대기 오염 물질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품 첨가물, 또 잔류 농약들이 들어옵니다. 피부를 통해서도 화장품, 세제, 화학 물질이 계속 흡수가 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백 가지 독소가 몸속으로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몸 안에서도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독소가 있는데요. 바로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소화대사 독소입니다. 소화 과정 중에 생기는 다양한 노폐물들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요. 또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때 세포 대사 수준에서도 노폐물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장내 미생물이 있죠. 피부에도 있고 특히 장에 많이 있는데 이런 우리 몸과 함께 사는 공생하는 이런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부패 물질들, LPS라고 하는 세포 독소들이 또 있습니다. 또 호르몬이 분해될 때도 역시 대사 과정을 거치면 다 대사 찌꺼기가 생기니까요. 호르몬이 분해될 때도 대사 산물이 생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독소가 됩니다. 그럼 이 독소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정수하는 정수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또 쓰레기 처리장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소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돌면서 독소가 온몸에 돌기도 하고 또 간으로 계속 또 오게 됩니다. 또 간은 이 독소들을 또 걸러내고 화학적으로 또 변형을 시켜서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배출하는 형태로 바꿉니다. 바로 이것을 해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독은 굉장히 정교한 과정, 2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해독 과정, 2단계 해독 과정이 있는데요. 2단계 해독 과정을 거쳐서 독소가 제대로 제거가 됩니다. 1단계 해독 과정부터 보면 1단계 해독에서는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이 효소 시스템이 활동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독소가 산화되고 환원되고 또 가수 분해가 돼서 잘 배출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제가 애벌 빨래다 라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먼저 찌든때를 세탁을 할 때 1단계에서는 찌든때를 불리고 2단계에서 찌든때가 배출이 됩니다. 이것과 거의 비슷한 과정이 바로 간의 해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됩니다.
독소가 기름에 녹은 상태에서는 세포막을 통과해서 몸속 깊숙이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에 녹는 형태로 바꿔야만 소변이나 담즙으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1단계 해독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간 대사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래의 독소보다 더 독성이 강한 경우로 바뀌기도 합니다. 마치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독성, 연기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 중간 대사산물이 또 다른 활성산소라는 독소를 또 만들고 또 세포를 손상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오래 머무르면 안 되고 빨리 2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2단계 해독 과정에서는 독소가 배출이 되는 단계가 됩니다. 먼저 1단계에서 독소가 풀어졌잖아요. 이때도 역시 다양한 영양소들이 필요로 하는데 2단계 과정에서는 글루타치온이나 황산염, 글루코로산 같은 이런 물질들을 1단계에서 만들어진 중간 대사물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더 독성이 줄어들게 되고 또 물에 잘 녹게 되어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가거나 또 담즙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잘 되어야만 1단계에서 만들어진 위험한 중간 대사산물이 빨리 독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단계와 2단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단계만 빠르고 2단계가 느려지면 독소가 또 쌓이기 때문에 위험하게 됩니다. 마치 쓰레기 소각장은 빨리 돌아가는데 그 연기를 정화하는 필터가 느려져 가지고 연기가 그대로 몸속에 쌓이는 것과 같은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가 너무 느려지게 되면 독소가 처리되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간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이 있나요? 네, 이 간 해독 과정 1단계와 2단계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물로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는 중요한 부분이 영양으로 해독한다라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에이스 비타민 해가지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B군, B 콤플렉스도 많이 필요하고요. 엽산이나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소가 애벌빨래처럼 불어나는 과정, 뭔가 중간 대사산물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2단계 과정은 이 중간 대사산물을 빨리 붙여서 배출, 내보내는 이 과정인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많은 글루타치온, 그리고 이 글루타치온을 생성하기 위한 글리신이나 시스테인, 글루타민 같은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1단계 비타민과 다른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중요한 아미노산들이 같이 있어야만 해독 1, 2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독소가 빠르게 제거가 됩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에서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미네랄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C도 많이 필요하고요. 비타민 E, 셀레늄이나 아연 같은 항산화 미네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해독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2단계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조금 더 위험한 상태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글루타치온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1단계의 독성 대사산물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중간 대사산물 때문에 세포는 더 공격을 받게 되죠. DNA도 손상되고 세포막도 더 산화되고 세포가 모든 대사가 망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 대사가 망가지는 상태가 또 다른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항산화 영양소 또 글루타치온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암 발생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의 해독 능력은 사람마다 어떨까요? 다 모두 다릅니다. 유전적으로 해독 효소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운명론적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당연히 간이 약해진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간의 해독 효소가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고갈이 됩니다.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도 마찬가지죠. 특히 진통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이런 약물들은 간에 지속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모든 약물들은 간에서 다 해독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요즘 현대인의 간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대인의 간이 사실 너무 많이 바쁘죠. 늘 과로 상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들어오는 독소의 양이 간이 처리할 수 있는 그 양의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 보면 술, 담배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많이 드시죠. 또 약물도 많이 섭취하기도 합니다. 또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중금속 검사를 하면 수은이나 알루미늄이 오염되지 않은 분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염이 돼 있죠. 또 환경 호르몬도 있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통해서 환경 독소가 계속 들어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 생활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쉴 틈 없이 독소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간은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 지치죠. 해독 능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해독 능력이 떨어지니까 또 독소가 또 계속 몸에 축적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환경이 됐을 때 바로 이때부터 우리 몸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 암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간 해독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간 하나의 문제가 아닌 거죠. 몸 전체의 독소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 독소로 인해서 염증이 또 증가합니다. 염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환경이 암세포에게는 천국 같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간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암을 예방하는 것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간이 건강해야 암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암보다 간암이 특히 더 위험한 이유가 있나요? 간은 매우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정말 침묵의 장기이면서 또 재생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잘 알기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무려 70%를 잘라내도 간은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간세포가 손상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포로 계속 재생이 되는 거죠. 우리 몸 전체가 이런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간은 더 큰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재생 능력 때문에 오히려 간은 웬만한 손상을 또 버텨내는 거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리면 대처를 하잖아요. 이런 간의 재생 능력 때문에 간에 관련된 질병들이 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간이 지치는 과정은 매우 조용하고 서서히 진행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간세포에 지방이 쌓여요. 또 이 조직 사이사이에 지방이 쌓이는데 이것이 바로 이 지방간입니다. 간세포에 5% 이상의 지방이 쌓일 경우를 지방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성인들의 무려 30%가 지방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술 마시면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술을 안 마셔도 생깁니다. 비만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상태다. 이럴 경우에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상당히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정제 탄수화물과 과도한 당분 섭취가 원인이 됩니다. 당분인데 이 당이 간에서는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쌓이기 때문입니다. 지방간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무증상인 상태인데 그냥 피곤한 정도, 소화가 좀 안 된다 정도, 오른쪽 윗배가 약간 묵직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여기지 않죠. 그냥 대수롭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지방간이 있는 상태에서 간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방으로 이 세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간 세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죠. 간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 해독 효소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소화에 아주 중요한 담즙 생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지방간은 그 자체로 간의 해독 능력을 떨어뜨리는 소화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제 어떤 것이 더 심각한 증상이냐면 바로 염증을 만들어내는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지방 간염입니다. 지방이 쌓이면서 점점 산화가 일어나죠. 산화된 지방 하면 우리가 다 이 독소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몸에서는 이걸 제거하려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면역 세포들이 이쪽에 계속 몰려들게 돼요. 또 염증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간 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는 혈액 검사를 할 경우에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AST, ALT 같은 수치가 점점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것은 무슨 수치냐면 간 세포가 파괴되면 이 간에서 만들어내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가 혈액으로 새어 나온다는 신호가 됩니다. 또 염증이 또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간 세포가 점점 사멸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세포가 죽은 자리에서 이걸 재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흉터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 흉터는 정상적으로 세포 재생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딱딱하고 못생긴 모습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 섬유화입니다. 섬유화라는 것은 다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증상을 받을 때 섬유화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 듣게 되는데 정상적인 말랑말랑한 조직이 아니고 굳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피부에 상처가 나면 딱지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딱딱해지죠. 바로 간에도 그런 딱지가 생기는 것처럼 섬유화된 조직이 쌓이게 됩니다. 이 섬유화된 조직은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간세포처럼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리만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 간의 구조 전체가 바뀌게 되죠. 부드럽고 탄력 있고 또 빨갛게 좋은 색을 가지고 있던 간이 색도 어두워지고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형태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간경화로 이어졌다라고 보게 됩니다. 간경화가 되면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죠. 해독 능력이 매우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이 간경화 상태에서는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간세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소도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독소가 돌게 됩니다. 암모니아 같은 독소가 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혈액을 타고 돌다가 뇌에 쌓이게 되면서 의식이 혼미해지고 쓰러지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해독이 되지 않은 이 빌리루빈 같은 성분들이 몸에 쌓이게 되면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정말 간이 굉장히 많이 망가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독소가 쌓이고 독소가 쌓이면 또 염증이 생기고 또 염증은 간세포를 더 손상시키고 손상된 간은 해독을 더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한번 쌓인 독소들이 계속해서 독소가 더 쌓이게 되는 심각한 간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간이 지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간이 지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독소입니다. 이 처리해야 되는 독소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간이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독소를 많이 쌓게 만드는 생활 습관으로는 술을 매일 마시는 경우, 또 약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가공식품을 거의 매 끼니 또 매일 많이 먹을 경우, 이럴 때 간은 굉장히 쉴 틈 없이 독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간이 지치게 되죠. 거기에 만약에 이제 비만까지 생길 경우에는 지방간이 되고 또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더 악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도 간에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요. 만성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또 이 스트레스는 바로 혈액 순환을 바꿉니다. 혈류를 변화시켜서 간으로 가는 혈액을 줄여주니까 간이 제대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 세포가 더 약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 부족이 또 간을 지치게 합니다. 간은 밤 시간에 재생이 돼요. 자는 동안에 다른 세포도 마찬가지지만 손상된 세포, 노화세포, 암세포 이런 것들이 밤 시간에 제거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세포 재생이 일어나는데 바로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간의 세포가
잘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자는 동안에는 간세포가 재생이 돼야 하고 또 해독 효소도 보충이 돼야 되고 독소도 처리해야 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멜라토닌 분비가 많이 되면서 간세포가 잘 재생이 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으면 바로 간이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간 기능이 매우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환경 독소도 간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또 다이옥신 같은 환경 호르몬들이 다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요. 해독하기 매우 어려운 물질입니다. 특히 이제 중금속은 간에 쌓이게 되면 직접적으로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해독 효소 활성도 떨어지게 되고 또 이걸 해독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매우 많이 증가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 이걸 더 해독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간세포가 파괴가 됩니다.